총선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총선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저는 민심이 참 무섭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다행히 출구조사 결과와는 조금 상반되게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저희에게 일단 개헌저지선 정도로 확보해 주신 것은 그만큼 국민들께서 국민의힘과 여당을 향한 질책도 있었지만 동시에 또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앞으로도 절치부심해서 이제 국민께 어떻게 하면은 더 다가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총선 결과에 대한 얘기는 이제 박성민 씨하고 여기저기 또 많이 하셨을 테니까 네네. 그 이어서 계속 좀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국민들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거 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릴게요. 윤 대통령이 이제 여당 총선 패배 이후에 입장 발표를 했는데 국무회의라는 어떤 형식을 빌어가지고 요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이 담화 전에 대국민 담화를 또 의대 정원 관련해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일방적으로 50분에 걸쳐서 혼자 말씀하시고 그 다른 의견을 듣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저는 표출하셨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 석상을 통한 그 의견 발표는 변화와 쇄신하겠다라는 의지를 어느 정도는 보이셨다고 생각해요. 또 동시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을 강조하시면서 정부의 존재 이유는 민생을 더 낫게끔 하는 것이고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다라는 그 의지를 보이심으로써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수긍하시고 또 변화하시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네. 그 내용을 담는 형식도 때로는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국무회의 형식을 빈 그런 그 아쉬운 피력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형식상의 아쉬움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의대 정원 같이 대국민 담화로 하거나 아니면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서 가감없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발표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리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네네. 그 아쉬움을 뒤로 하고서라도 그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국무회의가 지나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사과의 뜻을 밝히셨다고 또 그 참모가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이제부터라도 민심을 정확히 청취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그 결과가 어쨌든 몇 시간 뒤에 나왔던 대통령이 비공개지만 사과를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앞으로도 대통령이 변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상의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 네. 박서민 씨가 보시기에 국무회의 자리를 빌어서 그런 어떤 그 입장 표명을 했다. 근데 국무회의 같은 경우는 얘기하다 보니 모두 발언 형식으로 뭐 의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이제 포괄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과연 이거를 입장 표명을 그 아쉬운 피력 혹은 국민에 대한 사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통이 사실은 아니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원하셨던 소통은 아마 대통령께서 그 불편한 질문들에 직면하고 자기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을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라는 것도 일방향 소통이잖아요. 대통령이 그냥 국무위원들 앞에서 쭉 얘기하고 뭐 거기에 기자들의 질문이나 아니면 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니었다 보니까 또다시 일방향 소통을 했다. 또다시 이제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한편으로는 내용에서도 확실하게 그냥 내가 잘못했다. 모든 게 다 내 탓이다. 이런 시원한 인정과 제대로 된 반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그 모두 발언은 사실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태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이번 참패의 결과, 선거 참패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냐, 어떻게 보면 첫 시험대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 첫 시험대에 올라서서 이 내용을 전달하시는 방식도 일방향 소통에다가 내용에도 그러나, 하지만 이렇게 약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얘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뭐 대표적인 게 올바른 국정 운영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옳았지만 그러나 뭐 부족했다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을 보셨을 땐 굉장히 좀 답답하셨겠죠. 그 신조 부대변인 말씀하실 때는 뭐 내용상으로는 뭐 충분히 소회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어떠세요 지금 우리 박성민 씨가 말씀하신 거예요? 뭐 이런 지적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옳았다 하지만 내가 부족했다 이거 자체가 변화하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여기서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선거 패배를 2번 경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도 국민은 늘 옳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여당을 향한 국민의 회초리가 매섭게 드러났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뭐 우리는 옳게 했었
있었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뀌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했다고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지적을 할 수 있어도 내용상에서는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과한 지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21년 4.7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다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사과 한마디 안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대변인을 통해서 세 줄짜리 입장만 표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국민들의 그 정권 심판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를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 열망을 싸그리 무시했거든요. 부동산 문제, 뭐 그 당시에 있었던 뭐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것 하나 변화하겠다라는 모습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발표를 하셨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국정 쇄신의 면모를 보이려고 하셨다. 그거는 전 높게 평가할 수 그래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네. 드리면 그럼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뭐 계파와 관계없이 이번 그 입장 표명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발언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일각인가요? 뭐 저희 당내 의견들이 여러 의견들이 표출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저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그 안에서도 개개별 의원들께서 생각이 다르시겠죠. 네. 뭐 형식상으로 아쉬웠다 아니면 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 게 아니어서 아쉬웠다 이런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전체적으로 총평을 했을 때 그렇게 많이 부족하진 않은 그 모두 발언이었다. 어쨌든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국정 쇄신의 의지를 밝힌 것은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형식상의 아쉬움은 조금 있다. 그런 면은 좀 생각이 있죠. 아쉬운 면이. 요거 우리 신 부대변이 아까 말씀하신 형식 얘기하면서 그 국무회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죄송하다는 표현을 했다고 네. 하는데 이게 네. 저희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네. 참모진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을 수 있었거든요. 이것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아니,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하셨어야죠. 네. 그러니까 뭐 그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 모두 발언 동안 뭐 그러나 하지만 하고 변명하실 시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 한 문장만 들어갔어도 평가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비공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죄송하다라고 한 거 국민들이 직접 못 들은 거잖아요. 그냥 텍스트로 전해질 뿐인 거죠. 그것도 참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 국면에. 네. 결국에 저는 이것도 대통령이 사고를 치시고 참모들이 뒤에서 수습하는 꼴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두 발언을 통해서 나갔는데 너무 반응이 안 좋으니까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전달하면서 이 사안들을 진화하는 거잖아요. 이게 의료개혁 담화 때도 비슷했어요. 의료개혁 담화 때도 그래서 그 2,000명이란 숫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대통령은 고수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겠다는 거냐, 해석이 막 분분하니까 네. 나중에 갑자기 또 어느 언론사에서 단독 달고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대통령은 뭐 유연하게 뭐 이 숫자를 열어놓고 대화하겠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말에 제 해석을 덧붙여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정치인의 메시지, 특히 더군다나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건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 이해가 돼야죠. 그만큼 직접적이어야 되고 해석이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해설가처럼 해설해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 담화도 이번 모두 발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조국 대표는 대통령의 이번 사과는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이건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모양인데 이 이야기는 이제 두 분이 어쨌든 간에 계속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왜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주변에서 이야기하면 좀 그런 그 형식적인 것도 바뀔 여진이 있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변화하시려고 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박성민 최고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이 뭐 지난주였나요? 그때 의대 정원 지지난주죠. 네. 그때 있었던 담화 발표 이후에 몇 시간 만에 그렇다고 해서 2,000명을 무조건 고소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또 어제 있었던 모두 발언 이후에도 결국에 사과했다, 죄송하다라는 직접적인 말씀이 있었다라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저는 민심을 수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해놓고 보니까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그것을 수습한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수습한다라는 것 자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민심이 안 좋고 국민들께서 들으시기에 모자라다라고 생각하신 것을 채워드리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실과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불통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것을 상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다각도로 펼쳐지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요? 제가 지난 그 총선 방송 때도 잠깐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 전참시 얘기를 제가 좀 잠깐 했었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전지적 네. 창견 시점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네. MBC 네, 예능 알고 프로그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예능인하고 매니저가 이제 같이 나오는데 똑같은 상황을 접하는데도 서로 다르게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해보면은 네. 그 참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그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상황은 사실 동일하지 않습니까? 뭐 경제 지표라든가 안보 상황이라든가 외교 문제 모든 게 상황은 사실 동일해요. 그때 이제 그 유시민 작가하고 김진희 의원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런데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상황 인식이 전혀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사실 최근에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대통령 그 담화를 봤을 때도 이제 국무회의를 통한 담화를 봤을 때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나 누구보다도 절실하고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되게 이제 열심히 충실히 잘 해왔는데 이건 세부적인 걸 제가 놓쳤기 때문에 이런 서로 간에 이런 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많이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은 이 상황 인식이 과연 바뀔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러한 상황 인식을 과연 주변에서 충분히 바꿔줄 수 있는 그만큼의 환경은 조성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번에 왜냐하면 인적 쇄신 문제가 조금 이따 다시 이제 구체적인 질문 제가 드리겠는데 과연 그런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저는 변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좀 대통령께서도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이번 선거 결과에 좀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통령, 정부 여당을 향한 심판 성격이 강했고 또 그 정부 심판론이라는 구도 자체를 저희가 바꾸지 못하고 거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지금 회초리를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결과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이 회피하시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면으로 수용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국민들께 더 많은 지지를 얻고 다시금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인적 쇄신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저는 더 나아가서 아마 야당과의 협치도 더 강화하실 거라고 이제 봅니다. 예, 그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박사님 제가 보시기에 네. 협치 가능할까요? 아니 했으면 좋겠는데. 협치했으면 좋겠는데 네. 정말 대통령께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를 조건 없이 만나겠다 정도의 문구는 있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국회와의 소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사실은 뭐 여야 지도부 정도 만나는 거는 검토해보겠다 정도의 뉘앙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셨을 때는 뭐 지금껏 해왔던 이야기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라는 의문이 드셨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그 모두 발언은 그냥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냥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옳게 했고 나는 잘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뭐 좀 아쉬웠다. 뭐 내 얘기가 잘 가닿지 못했다. 이런 식의 자기 변명만 계속되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자기 변명 쇼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모두 발언에서 그 어떤 변화의 의지를 읽기가 어려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대통령이 정말 변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였으면 정말 확실한 사과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표명 그다음에 뭐 인적 쇄신 관련해서도 뭐 인적 쇄신을 하기에 앞서 야당의 의견은 먼저 듣겠다. 이재명 대표와 조건 없이 만나겠다. 뭐 영수회담 제안을 수용한다. 이 정도의 메시지는 나와줬어야 대통령께서 정말 이제는 바뀌시겠구나 정도의 일말의 기대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잘했다. 옳았다. 그러나 뭐 이런 부분은 아쉬웠다.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게 부족했던 그래도 발언이었죠. 우리 신주호 부대변님은 분명히 이제 쇄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쇄신은 어쨌든 국민들이 이제 봤을 때 가시적으로 느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총리 인선하고 비서실장 인선에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 아까 협치 얘기 잠깐 했지 않습니까? 뭐 야권 인사들을 기용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 인적 쇄신에 관련된 얘기는 지금 어떻게 좀 방향성을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야권 인사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매우 반대합니다. 야권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이제 저희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뽑아준 것은 윤석열 후보한테 모든 책임을 부여한 겁니다. 근데 그 책임을 부여했는데 야권 인사와 일종의 자리를 나눠 먹기 식으로 임명을 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야권 인사들이 저희와 국정 운영 그리고 국정에 대한 소신 국가 운영에 관한 그 이념적인 스펙트럼 자체가
궤를 달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괜히 임명했다가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후반기로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그분들을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와 그 생각이 맞고 기본적인 정책적 방향이 같은 분들을 임명해서 국민들의 그 민심 그것을 더욱더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지 야권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럼 인선 작업이 조금 지금 지연되는 그런 느낌인데 네. 어떤 분들이 적합할까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정치인 출신들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 사실 대통령실 그 고위 관계자들이나 내각에 계신 분들이 정무적인 감각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정무적인 감각을 확보해서 대통령께 직언할 수 있는 그리고 대통령이 듣기 싫어하시는 말씀들 그러니까 그 충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정치권 출신 분들이 제일 적합하죠. 이 민심과 민생의 최전방에서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그 신 부대변이 보시기에 네. 본인이 만약에 인선권이 있다면 네. 인사권이 있다면은 추천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번에 만약에 추천하고 싶은 네. 제가 정권을 주겠다. 네. 대통령이 된다면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총리에는 네. 수도권 출신 정치인들이 적합하다고 떠오르는 생각합니다. 분 계세요? 지금 떠오르는 분들은 이제 뭐 원희룡 전 장관도 계시고 네. 하신데 저는 오히려 젊은 분으로 한번 임명해 보면 젊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좀 국정이 좀 혼란한 상황이고 내각이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젊은 참신함으로 임명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중량감 있는 경험이 많은 그 풍부한 분들을 임명해서 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 내각에도 참여하셨었고 또 정치권에서 행정과 실무 그리고 정무적인 경험이 많으신 원희룡 전 장관을 총리 임명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총리라는 것은 국회에 동의가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회의 동의를 지금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잘 안 해줄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임명하는 분들은 아마 네. 민주당 안에서 22대 국회가 들어서거나 아니면 그 전에 첫 총리 임명자는 아마 부결을 시킬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정부 길들이기 형식으로 해서 아마 그 부결을 시킬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더욱 그 정치인 출신을 총리로 임명해서 내각에 통할권을 드리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갖고 그럼 있습니다. 짧게 비서실장은 누가 좋을까요? 그 비서실장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행정가 출신 행정가. 네, 그분들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박성민 씨가 보시기에 네. 협치 차원에서 네. 만약에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다가 이러이러한 분들 좀 저희가 좀 추천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야당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글쎄요, 근데 일단 그런 제안을 하실지가 의문이기는 한데,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인선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지만, 누가 그 자리에 가든, 뭐 정말 박영선 전 장관께서 가시든, 뭐 유승민 전 의원이 가시든, 정말 의외의 인물들이 그 자리에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그 자리에 누가 가든 저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준석 전 대표를, 이준석 당선인이죠, 이제. 네네. 이준석 당선인을 만약에 뭐 국무총리를 시킨다고 쳐요. 그랬을 때 국무총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누가 가든지 그거는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뭐 저야 유승민 전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추천하고 뭐 새로운 인물들 좀 지금 하반평에 나오는 인물들 말고 서울대 출신의 율사 출신의 인사들 제외하고 정치인 특히 수도권 정치인들 중심으로 찾아달라라고 얘기를 해왔지만 결국에 이 문제의 본질은 인사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대통령의 근본적인 변화가 문제다라는 생각입니다. 신부대변인 보시기에 아까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이제 우회적으로 원장관뿐만 아니라 이제 권영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나는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일단은 이제 선을 좀 긋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또 박성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고 이게 이제 마냥 길어질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결국은 박성민 씨가 말씀대로 대통령이 뭔가 이제 변화된 모습을 가시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럼 바뀌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본인은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앞서 제가 전참시에 비유를 했듯이 그러나 주변에서의 인식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사실 저희가 이제 가장 가정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땐 여당이 나서야 됩니다. 여당이 나서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네. 누차 각 후보들이 밝혔던 게 민심에 부응하지 못했고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저희가 외면했다면 그것부터 반성하고 저희 여당부터 변화하겠다라는 말씀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국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대통령도 변했다라고 느끼고 대통령의 참모들도 변했다고 느끼지만 네. 국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변화하지 않았다라고 느끼신다면 그때는 할 수 없이 여당이 나서야죠. 그리고 그 여당이 나서는 것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저희가 했었던 그 공약, 국민들께 드렸던 그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통령의 잘못을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국민의힘하고 비례 위성정당이죠. 국민의 미래 당선자들이 모였는데 이 모인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당의 어떤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거는 상견례 자리였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뭐 세부적으로 논의하신 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당선자 대회 자체가 대통령 담화 중간에 저희가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가 일종의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어떤 식으로 의회 정치를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고언을 드렸고 네. 만약에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분들도 나설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그래요? 지도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요? 네. 충분히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나서야 된다고 보고 나서야 된다.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요건 조금 저희가 이제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만약에 박성민 최고 말씀대로 박성민 최고는 대통령이 잘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워낙 확고한 것 같아서 네. 많이 기다렸는데 안 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면 지금 우리 신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에게 고언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인사가 들어오느냐 보다도 문제는 룰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룰을 바꿔야 된다. 전당대회를 하겠다라는 거는 네네. 이제 당원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건데 지금 보면 거의 당원 비중이 엄청 당원 100%로 바꾸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 지금의 방식대로 고수를 하면 아마 뭐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대거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조금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또다시 이제 대통령을 비호하는 모습의 지도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몇몇 새롭게 당선된 젊은 당선인들도 그런 목소리를 내부에서 내던데 하다못해 5대5라도 가야 된다. 여론조사 5, 그다음에 당원 5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반의 비율을 가져가야 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좀 대통령한테 쓴소리할 수 있는 인물들도 진입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룰을 바꾸는 게 먼저일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뭐 그렇게 이제 민의의 선택을 받아서 들어오게 된 분들이 지도부에서 저는 엄청 각을 세울 것 같아요. 대통령과. 지금도 벌써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메시지가 좀 달리 나오잖아요. 뭐 그 네네. 익명이든 실명이든 이제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 이제 당선인들은 아마 다 느꼈을 거예요. 민심이 무섭다는 걸 느꼈을 거고 대통령과 뭔가 이 혼연일체가 돼서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를 이미 다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분리 작업에 들어갈 거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 부대변인 보시기에 지금 이제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그 비대위가 들어선 다음에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가 지금 들어서지 않은 상황에서 룰 변경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도 박성민 최고와 마찬가지로 룰 변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원 100%로 하다 보면은 당심에 치우쳐서 저희가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후보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보통의 일반 국민의 생각과는 조금 괴리가 다르기 때문에 저도 그 일반 국민의 생각, 민의를 더 듣기 위해서는 현재의 당원 100% 룰을 민심을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혹시 뭐 당내다가 그럼 좀 고언을 좀 하실 만한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고언을 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어요. 기회를 잘 안 근데. 주시나요? 네. 좀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우리 신 부대변인께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은 또 시스템대로 좀 정비를 해야 되고 당내 그 원내 지도부는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의 재등판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쓴소리를 하고 있고 나를 세우는데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와 그냥 지도부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는 이제 저희가 5월 10일 이전에 22대 당선자들을 모아서 아마 구성을 할 계획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새로운 지도부의 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국민들께 어떠한 그 방안, 계획 자체를 말씀드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시기적으로 말씀을 네네. 드립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자꾸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남에 치우친 분보다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다음 지도부에 대거 들어가서 저희가 수도권 참패한 이유를 명확히 분석하고 그 앞으로 수도권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그럴 지도부가 새로 들어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